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적화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계속 여기저기 강의하면서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에스더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위기는 체제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70여 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면서 이토록 심각한 체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다음으로 아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제 위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서스라치게 놀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위기보다 실제 적화통일의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북한한테 흡수통일이 된다고요. 그러한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닐 거야. 아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회피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병 상태에 있다는 걸 긍정한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답이 나오는 거지, 현재 이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면 아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코 말하건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왜 그걸 회피하냐고요. 그러면 점점점 병이 더 깊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지금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전개 중입니다. 일종의 느슨한 내전 상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이 싸우는데요, 때로는 친구들 동창회에서도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싸우고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지금 사상전쟁이 일어나서 말다툼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느슨한 내전적 상황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때는 죽창 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언제나 이 느슨한 내전은, 냉전적 형태는 나중에 언제든지 상황이 주어지면 열전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이 체제전쟁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탄핵 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100년 됐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는 러시아, 그러니까 레닌으로부터 이 공산주의 수출에 의해서 1918년도에 이제 이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고, 그것이 임시정부로 침투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 민족 내에는 이제는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각해졌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느냐를 두고 치열한 건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렸고 6.25 전쟁이 또 일어나서 엄청난 피바다의 이 한반도의 비극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 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속에는 공산주의는 매우 나쁘구나 하는 반공의식으로 무장하게 됐고, 그 후에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전후 세대가 또 많이 태어나게 되고, 특히 19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한 또는 자생적인 주사파 세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어느 틈엔가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야말로 그들이 모든 진지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제 적화의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좌익이 모든 진지를 다 장악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도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주는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좌파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후에 특히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아, 우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뭐 좌파들 청산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걸 바로잡고 이제는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막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좌파에서 모든 진지가 장악당하고 전복된 상황, 사실상 적화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분야, 언론, 교육, 문화 분야까지 모든 진지에서 좌파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입법권을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 가지고 대한민국 내 모든 법을 4,025건이나 바꾸고 조례를 8만 건이나 바꿨습니다. 그 법 하나하나에 엄청난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만드는 그 독소조항들이 그 안에 모두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파 정권이 가졌지만은 그 법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우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비슷비슷하다 해도 이 법은 4년 동안 또 지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법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며, 그 다음에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한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는 체제는 새로운 원래 정상국가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현실 인식이 거의 제로 상태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심각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전복이 됐나. 정치권, 정당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은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망각의 어떤 기제가 작동이 돼가지고요, 잘 잊어버려요. 20년 전에 정당들이 어땠냐 보자고요. 20년 전에 2000년 전에 2000년 총선 제16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어떤 정부의 정당이죠. 거기가 115석,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리가 거기에 당대표로 있는 분이 17석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좌파 정당이라고 딱 하는 정당이 안 보여요. 그 당시 2000년도에 1월 달에 민노당이라고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지만 그 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어. 그러다가 언제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등장하느냐면 2004년도 노무현 탄핵 사태의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을 얻게 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했을 정도입니다. 2008년 총선을 보면 어떠냐. 새누리당이 165석, 민주통합당이 81석, 자유선진당, 그러니까 김정필 이회창 총리가 있었던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우파 정당이 14석, 통합진보당,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7석, 그러다가 2012년도에 거기에서 13석을 얻었죠.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24석.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은 좌익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통합진보당 7석. 지금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극소수였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 2012년도까지 이뤘던 이 어떤 구도가 그 이후 10년 만에 얼마나 바뀌었냐 한번 보세요. 2023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167석인데 이게 완전히 종북정당화가 다 됐습니다.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총련, 또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국민의힘당이 112석, 정의당, 지금 좌익정당은 쫙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이제는 20년 만에 또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정당이 완벽하게 역전될 수 있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정당이 완전히 우익정당 중심에서 좌익정당으로 확 바뀌어버렸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게 북한의 지금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요 국정원에 있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북한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고 그 지원된 이석기가 세력을 넓히고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완벽하게 정치 권력, 정치도 완벽하게 장악했고 그 다음에 민노총도 완벽하게 장악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은 정치 어떤 권력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8년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완벽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냐?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석기를 지원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이 우리 지하에서 움직이는 대남 공작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정보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현상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안을 볼 때마다 지금 배후에서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 지령을 내리고 남한에 있는 간첩들과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이 지금 호응하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을 항상 의식을 합니다. 비록 내가 근거는 찾지 못해도 그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별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하의 움직임은 전혀 무시하고 현상에 나타난 것만 분석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정도는 틀리는 결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언론의 논평을 보면서 국민들은 전부 다 행보를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요 2001년도 3월 달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발전시키라.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민노당을 PD 계열이 만들었는데 이 민노당을 주사파의 정당, 종북정당으로 만들어라는 지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사파에게 민노당을 장악하라. 자, 민노당 내로 주사파들이 들어가라는 지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9월 23일 날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사파들의 단체, 연합단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어떤 회합을 했습니다. 그 회합의 명칭은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톡칭하는데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사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3년 내에 주사파들이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 당권을 장악한 후에 민노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 북한하고 연방제로 적화통일하겠다. 이거를 결의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결의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사파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10년 안에 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장악해서 발전시켜서 정권을 잡는다?
선거로? 가능할까? 저는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게 약간 또라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2012년도 대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들이 정권을 잡을 뻔했던 그 엄청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앞으로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주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모든 것을 싹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학벌이 높고 가장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아래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과 종북 세력과의 연합 전선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역사 동안에 초급 목표하던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키워놨던 이 경제력과 부와 모든 명예가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중차대한 어떤 입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결의를 한 후에 바로 뭐냐면 주사파들은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민노당 내로 급속하게 진입을 해 들어갑니다.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주사파들이 용산지구당으로 이전을 했어요. 불법 주소를 이전해가 한 집에다가 20몇 명씩 주소를 이전해서 지구당 위원장 선거 때 또 불법으로 다 투표해가지고 주사파들이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지구당 위원장이 당선되도록 해놓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당권만 장악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당선시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실력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민노당 내로 뭐냐면 간첩망이 1심이라는 간첩망이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노당 내에 이제 간첩망을 부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민노당 내의 당직자들의 명단을 300명의 명단을 입수해서 북한에다가 올려주고 북한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간첩 1심이라는 간첩들한테 뭐냐면은 당대표 누가 시켜라, 사무총장 누가 시켜라 일일이 지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민노당이 움직이게 되는 북한의 좀비 정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은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바로 민노당으로 침투된 간첩망을 적발한 1심의 간첩 사건, 김승규 국정원장이 바로 적발함으로써 그것이 폭로돼 가지고 겨우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2004년도에 주사파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건 맞는데 그 주사파 중에서도 가장 북한이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입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이 지령을 해서 본 어떤 그 중앙당도 장악하게 하고 서울시당도 장악하게 해서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 2006년도 1, 2월 달에 바로 이석기 그룹이 당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석기 그룹이 당권을 장악하도록 이렇게 공작하다가 들킨 사건이 뭐냐? 1심의 사건이라고요. 1심의 간첩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사파 중에 주사파, 종북 세력 중에 종북 세력인 이석기의 경기동부 연합으로 하여금 민노당을 밀어가지고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도록 한 사건이 바로 1심의 간첩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1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풍파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의 당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통진당으로 확장했고 지금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까지 장악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북한과 종북 세력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절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지금 북한과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적화할 때 과거처럼 무력 남침을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게 뭐냐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진보 보수라는 말 쓰죠. 쓰지 말라고 제가 2008년도부터 책도 쓰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그런데 끝없이 쓰는데 그 쓰면 쓸수록 뭐냐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독극물을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으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무기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상전으로 싸우는 건 용어전으로 싸우는 것이고 생각의 전쟁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다는 얘기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김정일이가요 2006년도 1월 1일 신년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줄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반보수 대연합, 진보 대연합 이런 말을 써요. 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이 어떤 공작을 하는데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쓰는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북한도 쓰고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도 쓰고 모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 어떤 프레임이 바로 보수와 진보인데 이걸 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범민련이라고 종북단체인 범민련에서도요 2011년도 5월 달에 북한이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 쓰니까 여기도 똑같이 씁니다.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을 적극 추동해서 자주적 민주정부, 자주적 민주정부란 말은 자주 미국을 몰아내고 종북 정권을 말합니다. 종북 정권을 지향하는 연립정부를 쟁취해야 된다고. 연립정부. 그러니까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보 대연합은 무엇이고 반보수 대연합은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오늘날 지금 뒤에 설명하는 현재 지금 이 프레임이 지금 이번 총선의 지금 프레임으로 다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진보 대연합은 뭐냐면 진보 세력의 대연합. 진보 세력이라 하면 좌익을 말하죠.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좌파 대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사회주의라고 명시적으로 사상 노선을 세우고 있는 정당들을 진보 정당이라 그러고 그 정당들을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보대 연합. 반보수대 연합은 뭐냐면 사회주의 노선을 갖지는 않지만은 뭔가 중도에 있는 그 정치 세력을 다 아울러서 보수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합하자. 이게 반보수대 연합입니다. 보수 세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통합하자가 반보수대 연합입니다. 진보대 연합은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은 통합하자가 진보대 연합이고, 그 다음 반보수대 연합은 보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도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을 하자. 요 투 트랙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서 완벽하게 3분의 1인 보수 그룹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다 아울러서 정권을 쟁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2011년도에 그때 2011년도 8월 달인가 거기에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이 적발이 됐습니다. 김덕용이라는 주모자의 노트북이 딱 뺏겼는데요. 거기에 100몇십 건의 북한의 지령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 4월 총선,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러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아까 말했던 연립정부를 쟁취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노당을 중심으로, 민노당이 지금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 아닙니까? 이 민노당을 중심으로 진보 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 진보 대통합정당.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통합진보당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진보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라고 지령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진보대통합정당을 10월 이내에는 완성하라고 돼 있어요. 10월 이내에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합진보당을 완성할 때 민노당뿐만 아니고 국참당도 끌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끌어 넣을 때 뭐라고 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발기한 것과 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를 공개 반성하면 넣어줄 수 있다. 아니 살짝 비는 게 아니고 너 앞으로 여기 들어오려면 공개 반성하면 넣어줄게. 이러니까 갑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민노당이죠, 민노당.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유시민 대표가 국참당이 들어간 걸 보면 공개 반성을 하지 않고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통합진보당 건설 과정에서 민노당의 명칭을 견지하다가 양보하면서 이 전략까지 다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본사에다가 문의하라고, 북한에다 공작기관에다 문의해서 하라고 다 나와요. 본사.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요, 항상 우리 그 입에 발렸어요. 회사라 그럽니다. 회사. 어디 가는데 회사 출근해. 항상 회사라 그럽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보기관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명칭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본사에 문의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완성되면, 진보대통합이 완성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과 야권연대해서 반보수 대연합으로 완전히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반보수 대연합으로 선거 연대를 해서 총선에 임하라. 그러면서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책적 담보도 받아내고 의석도 많이 양보받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야권 연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총선에 이 준비를 했다가 총선 한 달 전에 야권 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바로 백낙천 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배후에 다 있는 상태에서 결성식을 한 후에 한 달 뒤에 총선에 임해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라는 사람이, 범민련이 이적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후의 원로들로 딱 해가지고 야권연대 하라고 압박을 가한 사람이 바로 무단으로 바로 이 야권연대 결성식 하자마자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화환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고하려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 이런 총선 대선이 모두 북한과 이 종북 세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협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아냐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진당이 야권 연대에서 민주당의 많은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그 다음에 단일 후보를 내세워서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국민 지지율 10.3%의 득표율 220만 표 얻었습니다. 통진당과 10.3% 있는 통진당과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 임하게 되면, 야권 연대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100% 공동정부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을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그냥 박근혜 후보와 붙어도 비슷비슷할 정도의 경쟁력인데 거기다가 10.3%에 있는 이석기가 거기다 덕 붙어버리면 당연히 그건 야권연대 측이 이기는 거죠. 자, 이런 거였고, 그때 만약에 공동정부가 구성됐다면, 이석기와 문재인 간의 공동정부가 구성됐다면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가질까 하면 당연히 이석기가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배후에 북한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1,500개의 좌파단체가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통진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통진당, 민노총, 정교조, 그 다음에 범민연, 실천연대, 무슨 연대, 그 모든 게 어디하고 통진당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의 어떤 문건들을 보면 다
민노당 통진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라는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민노당이 통진당이 민주당을 끌고 가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구도를 우리가 알면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한번 끝장날 뻔했는데 진짜요. 그런데 그 다음 5월 달에 총선 다음 달에 민노당 내분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한 2, 3개월 정도 서로 고소고발 5명을 이제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죠.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론이 한 2, 3개월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실상을 알게 됐고 10.3% 이르는 지지율이 2, 3% 떨어지면서 이제 야권 연대가 깨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석기의 정권 장악은 그렇게 하여 실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통진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종철 이 사람은 고대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인데 전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주사파는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입니다. 조국, 주체사상의 조국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걸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바로 이석기 그룹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을 먹었다고, 일당을 먹었다고. 그러면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번 총선은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앞에 두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제는 막판에 절벽 앞에 놓여 있다. 청길랑 떨어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알자고 회피한다고 해가지고 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면 이석기의 손안에 지금 장악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더 좀 세밀히 지켜보자고요. 이석기는 국회의원이 된 후에 2012년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상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석기는 지하에서 움직이는 혁명가인데 이제는 지상으로 기어올라 온 거야, 국회의원으로.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지상에 올라와서 이제 얼굴을 드러내도 될 정도로 이제는 유리한 환경, 혁명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어제 그저께 어떤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북콘서트를 했습니다. 이천 교수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발간한 국민들 모르는 사이 조금 주십시오. 제가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32페이지짜리입니다. 이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거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북콘서트를 행사했어요. 행사했는데 지하에서 조그만하게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모이는 지하에서.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가 지금 아로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로. 그러니까 사실은 좌익혁명을 하는 아로들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 아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만큼 지금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기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로 사건 2013년도 5월 달에 아로 사건이 있었죠. 마포에서 곤지암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아로들을 총 동원을 해서 130명, 150명을 모아놓고 북한이 남침을 한다든가 또 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에 내응을 해서 회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있는 유리창고 폭파하고 그 다음에 전철이라는 전신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지금 파괴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령하다가 들통난 사건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국정원에다가 그거를 녹취록을 주는 바람에 이 사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요.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곳곳에 이석기 석방 서명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석기 석방하는 풍선들을 어마어마하게 곳곳에 이렇게 날린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지금 이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퇴진시키려고 하는 이 운동의 배후 세력이 이 세력들이 강력하게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슬슬 세력을 넓혀가지고 아니죠. 그 다음에 2014년도 12월 달에 이석기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됐습니다만은 이 해산된 그 통진당의 구성원들이 어디로 스며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민노총으로도 들어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지금 주류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요. 민주당 내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드러났어요. 보십시오. 민주당 게시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통째로 당을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지금 뭐냐면 누가 이재명과 함께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민주당으로 들어갔어. 지금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당원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과 함께 지금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사이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민노당에 있는 김미희라는 그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권연대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시장은 김미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내부의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을 포진해서 그때부터 성남시는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연합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라는 쓰레기 청소하는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동부연합이 그걸 가지고 아마 많은 수익금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 경기동부연합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뿐만 아니고 지금 성남시립병원이든지 모든 각종 이권 사업, 심지어는 대장동 사태의 수익금까지도 경기동부연합의 수익금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보면 지금 성남시의 어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하나의 한 몸통이었다는 얘기들이 이거는 이미 정치권의 모든 상식에 속하는 얘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경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을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남시장 때 인수위원회에 경기동부연합이 소속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눔환경이라는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 환경단체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업체에다가 성남시 모든 쓰레기가 수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나눔환경에다 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활동 자금을 이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도대체 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적 파벌이 존재하는지를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있죠. 거기서 며칠 전에 이거를 기사를 썼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상당히 지금까지 아마 민주당 파벌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잘 설명한 어떤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써놨냐 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간첩 종북과 자생 종북 간에 지금 종북끼리 전쟁 중이라고 딱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북 세력이 둥지를 완전히 장악했다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간첩 종북은 무엇이냐 하면 친명파,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그건 곧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건 또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한총련, 그 조직들이 바로 이렇게 간첩정북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생정북은 뭐냐 하면은 친문 세력이다. 그건 1980년대 자생적으로 주사파의 그 사상을 받아들였던 전대협 세력이다. 그래서 한총련 세력은 이석기 세력이고 그건 곧 간첩정북이고, 그 다음에 친문 세력은 전대협 세력은 자생정북이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종북 주사파다. 그런데 그 당 내에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있다. 그 사람들은 이낙연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탈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만약에 이낙연파가 이제는 당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탈해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종북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더불어민주당만 먹었냐 했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지금 그 구성원 숫자가 얼마냐? 120만 명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만 해도 민노총의 숫자는 50만 약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하니까 택배 노조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가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들이 바로 저 밑바닥에서 있는 소위 말하면 경기동부연합의 우군 세력들이 대거 민노총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민노총의 완전히 이 색채를 완전히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과거의 민노총은 귀족 노조라 그랬어요. 뭐 공기업 노조, 대기업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2020년도 12월 달에는 양경수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석기의 대학교 후배예요.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을 했고 이석기의 직속 후배고,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이며 이석기 석방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했던 이 양경수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고, 이번 불과 한두 달 전에 바로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종북 세력이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조직인 민노총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일당을 장악하고 가장 큰 민노총을 장악했다.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민노총은 어떤 지금 노선을 취하고 있냐 하니까 이미 벌써 2021년도 10월 달에 사회 대전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간산업과 중요한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지금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실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내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그 책을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마을이 위험하다는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여기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또 다른 엄청난 지금 마을 조직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심지어는 말이죠. 민노총에 있는 하부 조직 중에 지금 심지어는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조차도요, 민노총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대한민국의 지금 주요한 진지가 봐도 민노총 손아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건 정부잖아요. 상권이 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전공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의 16개의 산별 노조 안에 전공로가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 전공로 안에는 바로 입법부 공무원도 있고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이 다 포함되고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에 관한 한, 전공로에 관한 한은 상권 분립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민노총 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언론에 관해서 언론노조, KBS, MBC, SBS의 모든 그 대상의 언론기관에 다
언론노조, 민노총 소속이 그 다 소속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언론이 엄청나게 그렇게 편향된 보도를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정교조가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다 소속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 금속, 운수, 지금 대기업의 모든 어떤 업체들에 바로 민노총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 어떤 조그마한 건설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자기가 기계가 있어도 못 쓴다 그래요. 바로 그 공사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민노총의 업체의 차를 어떤 기계를 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와 같은 민노총 공화국이 다 돼 있는데 그게 누구 손아귀에 있다고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총선이 지금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북한과 종북 세력이 2012년도 총선 대선 전략을 썼는데 어떤 전략을 썼어요? 진보 대연합, 반보수 대연합, 요걸로 얘가 단일 후보 내세우는 요 전략을 지금 다시 그 복제판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난번처럼 또 원탁회의라고요. 원로그룹들이 또 지금 총선 대비해가지고 원탁회의를 주장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냐. 이 좌파 원로 119명이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지난달 11월 28일 날요. 권영길 전 민주노총위원장, 함세웅 신부 등이 각계 원로 119명이 뭘 주장했냐면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어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이 전략을 또 구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정의당이 주류가 깃발을 들고 호응했습니다. 정의당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했냐면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 세력을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정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소좌익정당, 사회주의 정당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정의당하고 녹색당, 진보당. 진보당이 뭐예요? 통합진보당 후신. 이석기 그룹이 만드는 통합진보당이 2013년 해산이 됐잖아요. 해산된 그거를 다시 부활시킨 게 진보당입니다. 그 진보당, 그 다음에 노동당,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상야릇한 이름인데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지역당이라는 게 또 생겼대. 자, 요렇게 5개의 정당을 연합해서 선거연합 신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신당이 요상하게도 정의당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에 들어와서 후보를 주면 당선돼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총선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꼼수도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거는 되지를 않아요. 왜 되지 않냐? 정의당은요, 지금 그 세력도 약할 뿐더러 이미 뭐냐면 진보당이니 이석기 그룹이 탄탄하게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그걸 해가지고 자기 주도형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페인팅 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5개 정당을 통합하자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역 정당이 뭐지? 지금 요거 있잖아요.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 처음에 난 요거를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걸 보고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마을이 위험하다, 3,500개 읍면동이 위험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하부에 있는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그 읍면동을 마을 공동체를
자기들이 장악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체를 흔들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역 정부를 구성해서 이 지역 정부를 바탕으로 연방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럼 나중에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는데 딱 좋거든요. 이와 같은 거시적인 목표 아래 아마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 마을 읍면동 단위 이 어떤 주민 자치를 마치 마을 민주주의니 직접 민주주의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민주 지역당 연합하는 걸 보고 아 마을 공동체 하는 놈들이 지금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5개 정당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힘이 커졌는 모양이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을로 간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은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회라는 단체인데 2021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해가 마을공화국과 지역당 운동 했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읍면동을 마을공화국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을헌법,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헌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를 마을자치정부라고 만든대. 그 다음에 주민총회 만들죠. 이번에 주민자치회 이런 거 만든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지금 이거 정부로 따지면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민총회가. 그 다음에 마을기금을 만들어. 마을기금으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주택 사업도 하고 금융 사업도 하고 막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그다음 마을 대학 시군구에는 이제 대학을 하는데 이 대학이 그냥 이게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이 아니고 모든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읍면동 중심에 마을 공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별로는 지역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역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뭐냐면 대한민국은 마을 연방민주공화국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세계화 시켜가지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 만든다. 이런 어떤 거대한 구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그걸 보니까 이미 벌써 읍면동 단위 마을공화국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홍성군, 홍동면, 제천시, 덕산면, 옥천군, 안남면, 원주시, 부론면.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지역당 만든다 하는데 이미 벌써 만들어져 있네요. 전북 지역당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은 전북의 모든 권한을 수권 정당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총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라 하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는 이게 그러다가 이재명이 쓴 2017년도 1월 달에 쓴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방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든다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는 구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치단체 하부를 장악해가 대한민국을 흔들어가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진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되겠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지금. 악한 거는 대항을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회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지금 정의당이 지금 진보당하고 이렇게 연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의당의 일부가 있잖아요. 이 종북정당인 통진당 후신들과 어떻게 통합하냐 그러면서 바로 반발하고 뛰쳐나갔어요. 이래서 일부가 바로 유호정이라는 그 의원이 바로 금태섭 의원과 같이 제3의 신당을 창당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다는 뜻은 이미 뭐냐면 정의당의 그 주류 세력이 이제는 이석기 그룹과 이미 벌써 한 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5개 정당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딱 나오냐면 통진당 부활 현실화?
이 군소정당이 통진당처럼 또 통합하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진당 부활 아닙니다. 왜? 정의당이 주도는 안 될 말. 정의당이 저런 이걸 주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석기 그룹인 진보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보면 이게 사실 판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진보당이 먼저 탁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제 진보당이 딱 났습니다. 그래서 진보대 연합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바로 원로들이 거기에 딱 등장합니다. 이제 진보당의 입장을 두둔해 주면서 이제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거연합신당 거부하면서 원로들이 주장한 진보정치연합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정의당이 주도하는 연합정당 안됨, 바로 이석기 그룹이 주도하는 진보당이 주도하는 연합정당이 돼야지.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로 역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연합당, 지역당 등 그 연합에다가 이제는 훨씬 더 큰 진보 정치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신당을 만들어야지 선거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정의당 중도의 신당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 큰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보대연합정당을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보자고요. 5개 정당, 그렇죠.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그 다음에 지역당, 이 5개뿐만 아니고 민노총과 같은 거대한 정치 세력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다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신당을 하나 만든다. 그런 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대에서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보셨다시피 어떻게 돼 있다고요? 친명파가 경기동부연합이고, 그 다음에 친문은 전대협 세력이고, 한쪽은 뭡니까? 우리 자유일보에 따르면 간척종북이고, 하나는 자생종북이고, 둘 다 종북 주사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낙연파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당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종북정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군소정당도 종북정당이 되고, 둘 다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연합 어떤 단일 후보 내세우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국민의힘당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이런저런 방법 써봤습니까? 안 써봤습니까? 썼어요? 안 썼어요? 성공해서 이런 결과를 낳는 거를 국민들 깨우고 해봤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제 방법 없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 운명이. 3개월.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떤 그 전쟁이냐 하면 사상전쟁입니다.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고 있냐 하면 우리는 사상전을 안 하고 지금 저쪽에 좌파 진영은 사상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상전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지금 아까처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군소정당, 좌파정당들이 다 통합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해가지고 전략을 다 짜주고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사상전의 실상을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다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미 다 십몇 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논리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 똑같은 내용,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한 이 내용을 그다음 또 거기다가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책이 나온 후에 한 번도 별로 공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또한 뭐냐,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말로 전달하고 유튜브로 전달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도 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또 들은 사람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책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왜곡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 노인네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전달을 못하는 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상전은 복잡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맞는 거를 그대로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상전은요 긴 시간이 요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좌경화가 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46년도 7월 달에 미군정에서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의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냐고 여론조사 했더니 70%가 사회주의를 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7%는 공산주의를 원한다 그랬고, 14%가 자본주의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지금 대구 11 폭동 사건이며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이며 이런 거 6.25 전쟁 때 있었던 수많은 마을에서 좌익운동이 북한군이 오자마자 환영대회를 개최해주고 완장차고 앞잡이 노릇을 한 것도 이미 대한민국에 그만큼 좌경화가 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북한군이 오고 남한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좌익들이 합세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는 국민들이 그때 확 들어선 거예요. 3개월 안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그때 후퇴를 했잖아요.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반공정신이 무장된 겁니다. 3개월도 안 걸렸어요. 1, 2개월 만에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겪어보고 바로 야, 공산주의 위험하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사상적인 어떤 문제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좋다는 사람이 8, 90%가 넘어요. 주한미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있어야 된다가 90%가 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안에 주사파들이 종북 세력에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주는데도 그대로 찍는다는 그거는 간이 부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걸 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뭘까지 했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 더군다나 적화통일을 김정은 체제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밝히 뭐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위기의 실상, 체제 위기의 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지금 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각성하는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의식의 변화는 1년 동안 걸리면 그건 실패예요. 딱 진짜 그죠. 모든 국민들이 만약에 언론과 그다음에 저 유튜브라 그다음에 책자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살포한다면 저는 일주일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교회가 다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잠자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더 가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리 가라예요.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적화통일에 지금 이제는 활주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전달하는 게 제 임무고요. 전달한 후에 여러분이 하냐 안 하는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000권 이상은 하면은 1,000원에 드리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고 국민을 깨우는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국 운동은요, 지금 듣는 거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도 일본도 저 유럽도요, 다 지금 한국과 같은 똑같은 중병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의 성공 모델을 가지고 새롭게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전도행을 떠날 때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로 여기서 승리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